이번에 파월이 잭슨홀 미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가계 기업은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언제까지? 물가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내년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말하던 사람들 어디 갔죠? 보통 경기 침체하면 금리 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통했던 것은 여태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하니까 돈 풀어서 살렸다. 그 기조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도 경기 침체되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 최근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경기 침체가 금리 인하를 부르진 않는다. 그래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때는 금리 인하를 통해 극복을 했는데요. 과거 폴 볼커 때를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때도. 근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제 이게 고물가냐 저물가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고물가의 경우는 물가 때문에 침체가 온 거예요.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침체가 와요? 이게 바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는 물가 때문에 침체가 났기 때문에 물가부터 잡아야 돼요. 경기 침체는요. 금리 낮춰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해도 물가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린다.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죠. 저물가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를 살아나게 만들고 경기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저물가였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리 인하가 맞는데 이 상황이라면 절대 금리 인하가 아니다. 왜? 볼코 이전에도 해봤는데 물가도 안 잡히고 경기 침체도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볼코가 나와서 한 짓이 뭐예요? 경기 더 박살나든 말든 일단 물가부터 때려잡고 봤죠. 그때 금리 19% 20% 이런 식으로 올렸죠.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잡고 나서 물가가 다 잡힌 다음에 경제를 살리든 금리 낮추든 이런 게 진행이 된 거고. 그런데 무조건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다. 이거는 개소리다. 그리고요, 특히 이번에 물가 상승은요, 볼코 때 같은 경우는 유가 장난질도 치고 이런 경우도 많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요, 이번에는 유가보다 더 크게 영향을 준 게 돈을 오지게 풀어서였죠. 돈을 오지게 풀었기 때문에 돈 풀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돈을 회수하는 건데 돈을 풀어서 생긴 문제를 돈을 풀어서 해결하자. 이거는 나 숙취가 심하니까 해장술 먹어야 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 다음 날은 숙취 없어요? 계속 숙취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다. 그래서요 이번에 또 한 번의 이례적 큰 폭을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어디서 이야기했더라. 빅스텝 가능성이 높더라. 자이언트 스텝은 30%대고 빅스텝은 60%대더라. 이런 자료들만 골라서 들고 오고 포털 메인에 띄었는데 핵심은 보면 시카고 패드워치에서는 이번에 잭슨홀 발표 이전부터 자이언트 스텝이 60%, 빅스텝이 40%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완화될 거라는 기사만 계속 때려 들고 오는 건데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거였다. 그런데 파월이 더 매파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자이언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두 번이나 자이언트 스텝 했는데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례적 큰 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CE가 6.3%다. 전달 대비 둔화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좀 둔화된 거, 전월 대비로 조금 둔화됐죠? 이 둔화된 상황은 무엇 때문이다? 유가 때문이었죠. 유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둔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 안정이 됐다. 물가 안정이 됐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려면 뭐예요? 유가 안정부터 이루어져야 되죠. 유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요, 유가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물가 잡혔다 싶으니까 유가가 다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면 안정이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자꾸 저 지표만 보고 둔화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 둔화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저효과. 1% 올랐고요. 21년 6월에. 그리고요. 7월에는 4% 올랐다. 그런데 올해 6월에 6%, 6.8%, 7% 오르고요. 7월에는 6% 올랐더라. 그러면 겉보기엔 이렇게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물가는 더 올라간 상황인 거죠. 2년 전 22년 6월에는 8%가 오른 거고 7월에는 1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기도 힘든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이제 조금 그냥 살짝 꺾였다. 이 정도 가지고 된다고 하면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2배 올라서 5억 올랐는데 1억 떨어진 거 가지고 뭘 집값 떨어졌다고 말하냐. 집값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물가에선 저게 떨어진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말하죠. 이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근데 1억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오른 게 5억인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지금 똥줄 사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물가는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은 좀 둔화됐더라도 미국은 왜 둔화가 될 수가 있어요? 강달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품 가치가 조금은 떨어져 보이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가 강세라고 보기 힘든데 미국이 잡혔으니까 우리나라도 잡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근데 핵심은 미국도 잡힌 게 아니라 미국도 보면은 올해도 계속 오를 때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요. 근데 요때마다 물가 잡혔다고 했는데 잡혔나? 아직은 추세를 계속 보고 대여섯 달 정도 잡혀가가지고 지금도 막 9% 8%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5% 6%대까지는 떨어져야 아 잡혀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급한 판단인데 자꾸 물가는 잡혔고 파월은 비둘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왜 이렇게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냐 이러고 있으니까. 보시면 알아요. 파월이 이야기를 했던 거 처음에 연준 회의 이후 발표를 했을 때 파월은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를 했죠. 경제 추세를 봐가면서 긴축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파월이 비둘기다 하면서 연준 의사록을 보여주니까 뭐라 그래요? 연준 의사록 되게 세다. 그렇지만 빅스텝 할 것.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파월이 작심하고 이번에 잭슨홀 연설할 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이 인간들이 또 조장을 하겠구나 싶으니까. 시작부터 계속 이렇게 조장하고 있으니까. 연준 의사록이 굉장히 지금 긴축이 강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기 전부터 계속 비둘기는 아니고 전보다 완화된 매들기가 될 것이다. 이 매친놈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파월이 작심하고 되게 상투적으로 말했더니 이것들의 해석을 이따위로 하네? 라고 하면서 엄청 세게 말한 거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의사록 공개되니까 9월 빅스텝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데서 빅스텝 할 것이다. 근데 시카고 패드워치 60% 자이언트 스텝을 이야기를 했더라. 심지어는 매파 발언 쏟아냈는데도 빅스텝을 밟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요. 울트라 빅스텝 말하는 총재도 있어요. 근데 꼭 빅스텝 이야기하는 사람만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또 특히 심하고 만약에 진짜 빅스텝을 할 거면 긴축 정도가 완화되죠? 물가도 잡히고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분위기고 긴축 정도도 완화가 된다. 그럼 파월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어때요? 멈출 때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 폭락하죠.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긴축 강도가 완화되지 않겠구나 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왜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뭐 증시랑 뭐 같이 흘러간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다 꼬여서 그렇게 된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유동성 지표라고 그랬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 여유 자금이 몰리니까 들어가는 거고 긴축이 되면요 여유 자금 빠지니까 떨어지는 거고. 근데 부동산처럼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식처럼 회사나 경기나 하락장에 올라가는 주식 그 다음에 상승장에 올라가는 주식 막 이런 것처럼 기업별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로지 유동성 지표죠. 그러니까 유동성 긴축이 심해지겠구나 싶으니까 코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남들에게는 완화될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환율 역시도 보면 어때요? 자, 장중 1350원도 돌파했습니다. 1350원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원화 가치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원화 가치도 오르고 있죠.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도 긴축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달러 가치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달러 가치가 더 빠르게 오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미국의 긴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언제 떨어졌냐를 보시면요. 미 연준 의사록 발표되기 전에 파월이 상투적으로 했던 그 말 언젠가는 긴축 정도로 완화할 것이다. 이 말 가지고 완화된다 강달러 끝났다 해가지고 환율이 떨어졌죠. 그런데 언제 올라갔어요? 의사록 발표되고 한 번 올라가고 파월 발표되고 한 번 더 올라가고. 근데 그 전에 기대했던 게 뭐예요? 미국은 9월에 빅스텝 할 것이다. 빅스텝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거짓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최소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스텝을 했죠. 이게 문제다. 지금 2.5%죠. 미국이 2.25에서 2.5.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동률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요 금리 인상 몇 번 남았어요? 10월, 11월. 미국은요 9월, 11월, 12월 3번 남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 박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올해 내내 지금처럼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서 베이비 스텝을 2번 올려도 미국 금리 역전은 절대 못 따라잡는다. 근데 문제는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강화된다는 거죠.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강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원화 가지고 있느니 팔고 미국 돈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러면요, 팔고 미국 돈을 가지고 자국으로 가져간다. 이게 달러 유출이죠. 그러니까 달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스무징 오퍼레이션이라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풀어서 시중 달러량을 늘리는 방법인데, 그렇다는 것은 외환 보유고 감소가 지속이 된다는 거고, 그런데 가뜩이나 무역 적자가 심해서 달러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가속화돼서 심각하고, 그래서 한국에 돈 넣어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달러를 빼가게 되면은 그게 외환위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와중에 계속 베이비 스텝 해야 될 것처럼 부추겼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 긴축 속도를 조절한대요. 빅스텝 완화된다는 이야기죠. 물가 정점 찍었다. 정점 찍었으니까 베이비 스텝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합시다. 이렇게 선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 베이비 스텝 밟나. 기조를 유지하는데 왜 베이비 스텝 밟으라 그래요? 경제지표 안정세. 안정세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경제가 침체되지 않았다. 즉 물가는 아직 강한데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으니까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 금리 역전 장기화 부담 우려가 올라가는데 베이비 스텝. 물가 환율 압박이 심한데 물러설 곳이 없는데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긴 너무한 거 아니냐. 반대로 요거는 거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베이비 스텝 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2.5%로 동률됐는데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한번 밟아버리면 우리나라는 남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다 하더라도 금리 역전을 극복하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요, 빅스텝이 역대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남은 두 번 다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으로 하더라도 전에 한 번도 없던 6번 연속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긴축인데도 불구하고 긴축 정도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상황이. 그런데도 대출금리 내리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예대금리차 눈치를 왜 줘요? 우리나라는 예대금리차가 크지 않아요. 이자 장사 어쩌고 하면서 예대금리차 늘어났다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기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금리 인하기 때 줄었던 거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도 예대금리차가 큰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들은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예대금리차가 벌어져서 은행이 수익을 많이 올린다. 이거를 싫어해도 안 된다. 왜냐면은 그런 시기에 항상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것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돼요, 은행에서는. 지금도 보세요. 연체율은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어요? 소상공인 대출이 계속 연장이 되니까. 그러면요, 거기서 붕괴가 일어날 것도 은행들은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게 그냥 통계에서 빠진 거지. 근데 은행이 아주 나쁜 놈들이냐? 물론 돈 빌린 사람들 심리 조장하긴 좋겠죠? 그런데 은행은 땅 파서 장사해요? 그래서 은행들 지금 세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은행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자본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지금 원화 가치 올려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통해서 회수를 하지 기준금리를 통해서 회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출금리를 억지로 누르고 있다. 나라? 망하라고 하는 거죠. 자산시장 조금 더 유지하려고. 결론, 금리 인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5일 금통회의 발표되기 전인 24일에, 물론 촬영은 그 이전에 있지만, 빅스텝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늦어도 9월 되면 환율이 폭등할 것이다. 이 이야기 했는데 9월은커녕 지금 8월 말부터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심각해진다. 특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더 폭등해서 환율이나 이런 문제들 심각해지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다시 빅스텝을 또 할 수도 있다.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대출금리 억제하는 거, 대출금리 억제하는 건 미봉책이에요.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다. 지금 땅이 솟고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삽들고 구멍 파봐야 지각 변동으로 땅이 치솟는 게 더 큰 거죠. 앞으로 금방 내년에는 금리 인하해서 다시 오를 거다, 이딴 개소리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